점점 그 아까 그 논의가 이 책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나 아닌가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분의 철학을 생명의 순환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환경사상이나 아니면 낭만주의적 생태론과 강박적일 정도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이걸 논의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심진경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끊었기 때문에 심진경 선생님 이어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왜 그 저기 낫지 그 낫지가 얘기하는 그 생태론이랑 그 자기가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프레베도 독일 사람이고 독일이고 그러니까 은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그 뭐지 그 생태에 대한 얘기 뭐 생태계에 대한 얘기하는 그것도 또 이제 독일 쪽 연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거리를 두지만 사실은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제국주의의 피가 그렇게 끌어당기나?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이 책의 시도가 성공적인가? 구별짓기가 잘 됐나? 구별짓기가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챕터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이 사람이 어쨌든 막 구분을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또 잘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자체가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나 그 제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일장이 조금 되게 읽기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장인가 제국에 대한 얘기 네그리 하트. 네그리 하트 얘기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계속 네그리 하트가 무슨 이제 공통적인 것의 부패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공공성 뭐 이런 얘기로 번역 주로 하는 그것의 부패를 초래하는 것이 가족제도와 민족주의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국은 물, 흙, 식물, 동물을 대지로부터 분리하고 사유와 상품화함으로써 부패시킨다. 근데 이때의 부패는 이게 애초에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이거를 비틀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히려 부패를 불가능하게 생태계 자연에서의 부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면 쭉 이런 식의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의 이론을 흙, 공기, 바다로까지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발본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발본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얘기를 왜 굳이 끄집어 와서 왜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첫 번째 이 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어떤 개념에 그 제국에서 하고 있는 뭐 다중 개념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고 여기서 부패라는 개념도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쓰는 건지도 모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는 이 자본의 어떤 부패의 왜곡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의 어떤 부패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끄집어 왔는지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이해를 못했어. 왜 그러지? 라고 막 좀 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두 번째 질문이랑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치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생태주의 사상에 계속해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후자라 다스 씨는 사실은 에코파시즘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에콜로지 자체가 파시즘과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고 기본적으로 출발에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생태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파시스트 같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서 인간들 싹 쓰는 거 말고는 없다. 타노스 같은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급진적인 에콜로지스트. 굉장히 한국은 그들에게 좋은 나라네요. 자연적으로 지금 인류를 출산을 사실은 그 자연보호 사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이 여기도 나오지만 나치였고 그런 자연을 하나의 완성된 어떤 무엇 완성태로서의 자연. 그런데 그 완성태를 좀 먹고 벌레 먹게 하고 부패시키는 인간 같은 특히 좀 열등한 인간들, 유태인, 뭐 아시아인, 뭐 이런 놈들, 아리아인이 아닌 모든 열등한 인종들이 자연이라는 완전성을 좀 먹는 놈들이고 이 놈들을 청소해야지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안전한 우리 어떤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에코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타노스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타노스가 하는 얘기가 사실 에코파시즘이고 그게 사실 요즘 뭐 얘기하는 네오멜서스주의 같은 거죠. 그런 얘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든지. 그래서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에 대한 문제의식,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꾸 그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간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에코파시즘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경계하면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심리학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서술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그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나는 뒷부분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았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나온 게 끝이에요. 약간 좀 수미상관의 미학이 떨어지는 책입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골 아픈 얘기 뒤에 나오면 어떡하지? 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그리와 하트가 한 어떤 다중 멀티튜드의 얘기가 뒤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멀티튜드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나 도롱뇽이 멀티튜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측해 보건데 아마 이때 당시에 현대 사상의 특집이 네그리와 하트가 아니었을까. 거기에 투고를 했던 글을 그냥 그대로 싣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우리가 이제 이 책만 보면은 이게 뜬금없이 네그리 하트지 했는데 그 책의 그 기획, 그때 당시의 기획은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의 그 이론을 땡겨 오기 위해서 앞에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문학적으로 부패를 논의한 사람이 네그리와 하트니까 이 사람들 안 땡겨올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주목했던 문장은 그거였어요. 부패의 윤리적 감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패는 있는 그대로의 뭔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패도 우리가 윤리적 감각을 제거하고 보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만 제국은 그것까지도 활용한다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 부패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제가 볼 때 논의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넉마주의로 오면서 이 사람은 우리 넉마주의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미생물로 보는 것 같아요. 분해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느꼈던 약간 괴리감은 뭐냐면 여기에는 윤리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저자의 윤리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패는 윤리감 없이 봐야 된다라고 인문학적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윤리감이 들어감으로 해서 논의가 약간 아나바다 수준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넉마주의 얘기에서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자기 추억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이 자기 그 추억 그 경비 아저씨 막 그 골판지로 막 뭐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저도 그 결국에는 얘기. 이 프롤로그를 보면 여기에서 낭만주의가 빠질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 생태의 부패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패를 바라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하여 그게 꼭 윤리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조금 더 이상적인 형태의 분해자의 역할에 대한 자기 감수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걸렸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계급 이야기를 안 하는 듯 하는 듯 아사무사하게 되게 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넉마주의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 우리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고 자본주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멀티투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떠맡아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금 소비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소비의 블랙홀 같은 형태의, 이를테면은 완전 독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월드와이드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계급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차페크의 소설도 사실은 원래 이게 SF의 되게 정정 같은 소설이긴 하지만 URU 이 R. RUR 이게 로봇이라는 말의 기원을 만든 거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이건 명백한 계급에 대한 소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은 여기에서 기존의 어떤 부르주아, 그리고 로봇은 새롭게 형성된 형태의 프롤레타리아트고, 결국에는 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방식의 도식으로서 이 이야기를 읽는 게 되게 보편적인 이 이야기에 대한 독법이었는데, 근데 그런 독법을 거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던가 이런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의 어떤 분해와 부패 그 관점 안에서의 새로운 어떠한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논의하는 방식이 되게 또 이제 생태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힌트가 안 맞게 되면서 아사무사한 형태의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윤리를 제거한 건지 제거하지 않은 건지, 뭔가 이 윤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계급적 윤리하고는 또 다른 건데, 그러면서도 앞에서 이 사람이 뭔가 설정하고 있는 낭만적 윤리과는 또 작동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윤리가 이제 아까 배상민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좀 이중잣대처럼 작동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네그리아트의 제국에 대한 해석이 앞에 이제 불완전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참신한 해석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책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다중이 결국 제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일종의 팽창하는 이미지예요. 제가 이제 다시 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몇 쪽이야? 72쪽? 72쪽 보면 중간에 보면 생산력이 아니라 부패력을, 구축력이 아니라 분해력을 드높인다. 그것이 제국을 와해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구축력이 네그리아트가 얘기하는 제국을 붕괴시키는 과정이에요. 제국이 점점 팽창하고 제국이 못 보는 곳 없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팽창의 이미지. 그런데 그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벌레 같은 다중들도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제국도 폭발하고 그 제국 속에 있던 다중이 제국을 대체하는, 그게 이제 네그리와 다중이, 네그리와 그 하트가 얘기한 제국의 어떤 팽창과 소멸의 이미지이거든요. 팽창의 이미지, 구성의 이미지인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그런 게 제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국을 없는 게 아니라 제국이 점점 축소되고 소멸되는, 썩어 문드러져서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제국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미지가 축소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성장하고 끊임없이 커져가는 시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국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패권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나온 책이 제국이라는 책이었고, 그때는 사실은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저 내려가고 있고,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사실은 절정에 달했다가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기후 위기, 풍선이 빵빵해가지고 터지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알아서 가스가 수르르 빠지고 있다. 그런 어떤 소멸해가는, 쇠락해가는 이미지가 지금 시대의 이미지인 것이고, 그 시대에 맞는 철학은 오히려 지금 후자라가 얘기하고 있는 썩어가고 있다. 우리는 부패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제국의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 아니 근데 그게 그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넉마주의 얘기하는 그 개미촌 얘기도 그렇고, 그 얘기가 다 예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촌이라는 데도 되게 지금 어디로 뭐 매립지 쪽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난지도처럼 이제 난지도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거기 뭐 아파트 들어서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때 그 시절 황석영의 그 낯익은 세상, 그 난지도의 그 어떤 풍속 일상을 다루고 있는
그 낯익은 세상 같은 경우도 약간 회고적 시선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엔 이랬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약간 개미촌의 그런 뭐 개미촌의 마리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도 뭔가 좀 회고적 시선이 있고 그 회고적 시선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낭만주의적 윤리감 같은 게 그때는 참 좋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양아치 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적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낭만주의적 윤리감 같은 게 그런 데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종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나 감정이나 윤리적인 가치관까지도 다 다양하게 이질적인 것들이 다 같은 키워드 속에 다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게 이어지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질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제목에 충실했다. 조립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를 느슨하게 풀어놨다. 네. 작가가 뭔가 완전히 뭘 극복을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뭐냐면 그럼 네그리한테 제국을 얘기했으면 저는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럼 인류 역사상 제국이 많았으니까 그 제국이 부패하고 쓰러졌을 때 그걸 맹아로 해서 새로운 또 역사적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인문학으로 이걸 재편하고 싶으니까 차페크로 간 것 같아요. 차페크. 근데 이 사람 차페크를 논의를 읽어보면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를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롱뇽이라든가 사실은 그 로봇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부패시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부패하고 태화되고 이 둘과 이제 구분점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급으로 본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텍스트를 부패로 본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볼 때도 윤리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로봇 얘기하면서 그 본문을 인용할 때 뭐 만국의 로봇이여 단결하라 막 그런 문장 인용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급적으로 읽을 측면이 충분히 있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지. 부패로 읽은 거,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로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포커싱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 텍스트가 별로 없을 테니까 차페크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자본주의적 팽창 속에서의 분해, 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자연 생태계에서의 분해의 문제와 요 두 가지가 이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의 분해의 얘기가 결국엔 생태계 분해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왜냐면 후반부에 그 생태계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그 무슨 파시즘을 이렇게 막 경계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자연 생태계 쪽으로 그렇게 이끌리지 않았나. 뭐 그것을 파시즘적으로 그렇게 이끌렸다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분해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교통 정리가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떤 상동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글을 쓰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인간 사회나 시스템이 이행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약간 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 언제 연력학 법칙 얘기가 나올지 계속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게 엔트로피 얘기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엔트로피를 줄여가는 과정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과정, 우리의 문명 과정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들 모두가 다 혼돈이죠. 카오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인간이 뭔가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을 분해라는 과정으로 이제 치환해서 본다면 사실은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뭐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인 거죠. 제국이든 뭐든 아무리 융성했던 것도 그것이 풀어지면서 그냥 흩어져서 다시 땅으로 가든지 뭐 뭔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엔트로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자연과학 관련된 문서들도 많이 봤을 텐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않는가? 충분히 엔트로피를 가지고 또 제국의 네그리 하트가 얘기한 얘기들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인문학을 지향했기 때문에 과학까지 커버하면 너무 품이 커진다. 근데 뭐 나중에 화학 얘기는 하잖아요. 화학적인 얘기는 하거든요. 화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화학자들이 어떤 경제학적 비율을 쓰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왜 정작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물리학 쪽은 아예 안 보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면서 내내 약간 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게 인문학을 넘어갈 때 낭만주의 얘기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상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미생물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이 넉마주의나 이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 형질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을 늘려서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이기는 한데 자본주의 맞아요. 방향 자체를 늦추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논의가 저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아나바다로 자꾸만 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박인선 평론가가 이걸 입는 것이 미생물의 작용이라면 이 우리의 시스템 이걸 입음으로 해서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화학적으로 분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더블 RL 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벌레가 되는 거 외에 더블 RL 충. 아니 이제 저의 미감에 동감하는 아메카진 사람들이 충.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전염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어나봐야 자본주의적 소비가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이지 이걸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고 그 넉만주의 그 개미촌과 마리아 그게 실제로 무슨 그 연극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연이 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얘기하면서 먹는 자는 더 계급적으로 우월하고 먹히는 자는 이제 그런 저층을 이루는 약간 이제 분해자나 뭐 아무튼 아니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뒤에 그 아까 생태계 얘기할 때 그 계급적인 어떤 위계적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넉마주의의 그 개미촌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망태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예 망태 할아버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고서는 막 길거리에서 그 찌개로 막 이렇게 죽고 막 여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집단적인 게 난지도 같은데 거기 난지도에 또 들러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다른 이제 그런 이 서구의 그런 선진국의 쓰레기들 주변에서 자기들이 그걸 생산하는 OEM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거기 생산된 쓰레기에 또 들러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줍는 그런 거랑 또 같이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렇게까지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해석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약간 링크가 어색하긴 하죠. 역시. 저는 좀 더 약간 한국 같은 케이스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급격한 엔트로피의 상승 속에서 소멸 체제로 완전히 접어들어 급격하게 또 급격하게 급격한 소멸 체제로 접어든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을 봤던 게 이제는 노화 방지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불로불사를 꿈꿀 수 있을 만한 의학적 기술들이 개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호르몬적인 차원에서 노화 억지를 해서 인간의 수명이 정말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지금 RUR 이야기로 지금 슬슬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영원히 이제 노동하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사회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런 어떤 이게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소설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고 문학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SF가 가지고 있는 미래 예견 같은 것들이 뭐 담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지금 문제적인 케이스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이게 접목할 만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훨씬 설득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 구성, 완성 이런 담론이 아니라 부패하고 해체되고 썩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대안들도 그런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 에코파시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타노스처럼 없애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살리고 생존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철학? 그래서 뭔가 이 분해의 철학이라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논리도 뭔가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완결되지 못한 분해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생명체들은 살아가고 심지어 비생명체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존재를 이어간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최근의 신유물론, 최근의 포스트 휴먼 이런 담론들과 접점들이 많은 양이 아니 그래서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걸 던져주는 거는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착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속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분해의 철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 추천 비추천에서 각자의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리해. 정리해.